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을 포함해 세계 29개국 2만 5천 명의 해군이 하와이에 집결해 있습니다. 2024 환태평양 훈련 림팩 훈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상함 40척, 잠수함 3척, 항공기 150여 대가 참가했고 한국은 이지스 구축함 율곡 2함 DDG 7,600톤급, 구축함 충무공 이순신함 DDH 24,400톤급, 상륙함 천자봉함 LST 24,900톤급, 손원 1급 잠수함 이범석함 SS 21,800톤급이 참가했는데요. 그런데 추가로 참가한 6대가 있습니다. 바로 상륙 돌격 형장갑차 KA-AV1입니다. 특히 우리 해군은 이번 림팩에서 처음으로 연합해군 전력을 지휘하는 연합해군 구성군사령부 부사령관 임무를 수행하면서 한국 해군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하와이 카네오해에 위치한 미 해병대 기지에서는 한국과 미국, 페루의 해병대가 분대 기동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병대는 연합상륙작전 수행 능력 배양을 목표로 굵은 땀방울을 흘렸고 참가국 지상군과 수색 정찰 훈련, 고무보트 IBS 기동훈련, 정글 생존 훈련, 기동사격 훈련, 상륙 돌격장갑차 KA-AV 기동훈련 등을 해방대 숨 돌릴 틈 없이 펼쳤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림팩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한국형 상륙 돌격장갑차 KA-AV입니다. 이번 림팩에 상륙 돌격장갑차를 보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한국 해병대는 이번 림팩 기간 동안 연합 상륙작전 수행 능력 숙달에 중점을 두고 참가국 지상군들과 수색 정찰 훈련, 고무보트 IBS 기동 훈련, 정글 생존 훈련, 상륙 돌격장갑차 KA-AV 기동 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의 상륙 돌격장갑차 KA-AV의 실전 모습에 많은 이들의 눈길이 쏠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륙작전은 적지의 해상으로 상륙해 돌격하는 공격작전입니다. 작전 초기에 적 해안의 교두보를 확보해야 하는 상륙작전은 최근에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입체적 상륙작전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적의 해안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상륙 돌격장갑차 KA-AV입니다. 전쟁에서 상륙작전의 중요성은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정교한 상륙작전이 필요해지면서 필요에 의해 더 상륙 돌격장갑차도 업그레이드 되곤 했습니다. 전쟁에서 상륙작전의 개념을 근간으로 완전히 뒤바꾼 혁신적인 무기체계 중 하나가 바로 태평양 전쟁을 통해 등장하기 시작한 LVT입니다. LVT가 개발되기 전에 상륙작전에는 주로 상륙 주정의 CVP 랜딩 크래프트, 퍼서넬이 사용됐습니다. 길이 11m, 폭 3.3m의 덮개 없는 상자 모양을 한 LCVP는 앤드류 히긴스가 1926년 강 하류나 얕은 해변에서 사용하도록 제작한 유레카라는 보트가 시발점입니다. LCVP는 상륙작전에서 병력과 장비들을 해안으로 수송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미 해병대가 이보다 더 주목한 것은 도널드 로블링이 개발한 악어라는 수륙 양용 트랙터 앰피비언 트랙터였습니다. 도널드 로블링이 개발한 악어는 1928년 플로리다 지방에서 잦은 태풍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고 이들을 구하기 위해 육상과 해상, 늪지대를 모두 주행할 장비를 만들려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이 수륙 양용 트랙터가 LVT의 랜딩 비컬 트랙트를 거쳐 현재 상륙 돌격장갑차 ASSULT 앰피비어스 비컬로 발전했는데요. 수륙 양용 트랙터는 1820명의 병력을 타고 해상에서 시속 14km, 육상에서 시속 24km로 주행할 수 있었고 태평양 전쟁 최초의 상륙작전인 과달카날 상륙작전 1942에 처음 출전했습니다. 이후 함정에서 해안까지 보급품을 수송하는 용도로 활용하다 효용성을 인정받아 성능 개량을 통해 병력 수송 및 공격용으로 개조됐습니다. 그러나 LVT-1과 LVT-2는 탑승한 병력들이 곧바로 하차에 돌격할 수 있는 문 같은 램프가 없는 탓에 무장한 병력들이 뛰어내려야 하는 단점이 있었고 그래서 상륙 후 육상 돌격 작전을 곧바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완된 것이 바로 1984년 미국 해병대의 상륙 돌격장갑차 어솔트 앰피비어스 비컬이었고 미 해병대는 이를 AAV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한국형 AAV라는 의미로
KAAV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형 상륙 돌격장갑차 KAAV는 병력 수송용 KAAV P7A1, 지휘용 KAAV C7A1, 군안정비용 KAAVR 7A1 이렇게 세 가지로 운용되는데 이 가운데 병력 수송용으로 가장 많이 운용되고 있는 것이 KAAV P7A1입니다. 상륙 돌격장갑체 KAAV는 물과 땅을 가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육지와 수상 주행이 모두 가능한 전전 후 무기체계로 상륙함에서 발진해서 적 해안의 상륙군 안전하게 수송하는 임무를 담당합니다. 전시의 함정에서 적의 해안으로 상륙해 내륙 목표 지점까지 병력과 장비, 보급품을 수송하는 상륙 돌격장갑차는 해상 전투를 비롯해 부가장갑 보호킷 부착을 통한 방어력 증대로 육상에서도 전투 및 기계화 작전 수행이 가능한 전천후 장갑차로서 우리 해병대의 핵심입니다. KAAV는 한국군 전체에서 유일하게 해병대만 보유하고 운용 중이라는 점에서 해병대의 핵심 전력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상륙 돌격장갑차가 물 위를 자유롭게 누빌 수 있는 것은 차량 후방의 좌우측에 장착된 해수 추진 장치, 또 아랫갑판에 장착된 4개의 배수 펌프가 분당 400m의 물을 내부에서 외부로 배출해줘 수상에서 안전하게 주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내부와 외부가 접촉되는 부분이 고무 패킹으로 감싸져 있어 평소에도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륙 돌격장갑차는 측면 장착된 부가장갑 보호키트 EAAK로 승무원과 상륙군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육상에서도 보병을 지원하며 전투에 참가합니다. 국내에 상륙 돌격장갑차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8년 당시 하나테크원이 BAE 시스템과 계약해 기술 도입 방식으로 국내에서 면허 생산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해군이 보유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강습 상륙함인 독도함은 KAAV 7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상륙 돌격장갑차 생산의 노하우가 쌓이면서 2016년 하나테크인이 600억 원 규모의 필리핀 상륙 돌격장갑차 도입 사업을 따냈는데요. 주목할 점은 한국형 상륙 돌격장갑차 원 제작사인 BAE 시스템을 누르고 하나테크원이 공급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 해병대는 28,000여 명 2개 사단급 규모로 200대의 KAAV-7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일본은 2018년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을 창설했지만 2,200명으로 한 개 여단급 규모의 AAV-7 52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주력인 KAAV P7A1은 막강한 화력과 최신 보호장갑, 지휘, 통제, 병력 화물 수송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3M의 높은 파도와 접근이 어려운 해변 등 거친 지형에서도 이동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선박 형태의 독특한 차체 디자인과 강력한 해수 추진 장치, 파워트레인은 KAAV의 기동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장착된 무장으로는 포탑에 12.7K6 중기관총, 40K4 고속 유탄 기관총이 있습니다. 한국은 특수목적 장갑차인 만큼 KAAV 운용 인력도 소수정예로 선발해 운용하고 있으며 해병대 1사단과 2사단을 포함해서 단 40명만 최종 선발되는데요. 이런 정예 요원들이 이번 림팩에서 한국 해병대의 기상을 뽐낼 것입니다. 한편 이번 하와이 미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한국 해병대 분대 2팀과 미 해병대원들의 훈련은 돌발적으로 가상의 적을 만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는데 한국 해병대원들은 사격 명령에 따라 팀워크를 맞추며 고도의 사격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한국과 미국, 페루 해병대 장병 90여 명은 각각 40발의 실사격을 진행했는데요. 이 훈련에서는 갑자기 전방에 사람을 모사한 표적이 튀어나왔고 좌우로 움직이거나 팝업처럼 순식간에 등장해 경계를 늦출 수 없었지만 분대원들은 얕은 진지 밑에서 포복으로 자신을 은엄패한 후 목표물이 나타나자 KC-1 소총을 사격해 제압했습니다. 특히 한국 해병대원들이 사용한 2.1 소총은 K2 소총의 개량형으로 야전에서 더욱 정확성을 발휘했습니다. 1984년 K2 소총이 대한민국 국군의 제식화기로 채택된 이후 지난 2014년 S 언드 티모티브와 육군본부는 K2 소총의 대를 이을 개량형 소총 개발에 착수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지금 한국 국군이 사용하는 KC-1 소총입니다.
KCL의 C는 총기의 형상이 개량됐다는 의미인데요. 성능적 개량이 있었을 때는 A 재질이 변경되면 B를 붙입니다. KCL의 핵심 변경 포인트는 총열 덮개부터 위 총몸까지 이어지는 피카티니 레일과 탈부착형 가늠자, 조절형 접철식 개머리판입니다. 새로운 개머리판은 3단일 때 현재와 길이가 같으며 5단까지 늘리면 전장이 1014로 K 소총의 970보다 더욱 길어져 예전보다 커진 신세대 장병들의 평균 체격에 알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조절 스위치가 개머리판 안쪽에 위치하는 폐쇄형 디자인을 채택해 충격으로 인해 개머리판 길이가 제멋대로 변하거나 고장나는 현상을 방지했습니다. 휴대성 향상 효과로 호평을 받는 K 소총의 개머리판 측면 접철 기능은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이번 림팩 훈련에서 한국 해군은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과 사격 실력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작전에 투입되면 육상과 해상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의 뛰어난 성능과 KC1 소총으로 적을 백발백중 명중시키는 한국 해병대의 기량을 본다면 아마 림팩에 참가한 국가들은 K9 자주포와 K 전차, 다연장 로켓뿐 아니라 한국 방산의 뛰어난 무기들이 얼마 전 1조 규모의 K9 자주포가 루마니아에 수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분기 내에 루마니아와의 계약 규모, 납품 기간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K9 54문을 수출하는 내용으로 계약 규모는 약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K9는 글로벌 방산 시장의 스테디셀러 자리를 굳건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K9 자주포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자주포가 시장에서 제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한국 방산 업계가 환호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K9 자주포를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오늘은 개발 계획을 전격 취소한 K9 자주포의 유일한 라이벌은 무엇이고 미국은 왜 이 자주포 개발을 포기한 것인지 또 중국은 왜 갑자기 K9 자주포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으며 분노 버튼을 눌렀는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0년 있었던 실사격 시험에서 약 70km 거리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며 뛰어난 성능을 뽐냈던 미 육군의 M1299 ERCA 자주포 개발 프로그램이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가을 개발 프로그램이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중단된 이유로는 기술적 문제가 언급됐는데 58 구경장 주포의 마모가 예상보다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M1299 ERCA를 대체할 차기 자주포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 아무래도 당분간은 M109를 마르고 닳도록 사용할 모양입니다. M109는 현재 H령까지 진화한 상태인데 같은 M109라고 해도 반자동 장전장치와 전기 구동장치 등이 적용돼 한국의 K55A1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량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차체로 브래들리 기반의 신형 차대로 교체됐습니다. 식별점으로는 보기륜이 6개이고 무한 궤도의 폭이 더 넓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미국은 완성 직전의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자주 폐기하곤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자주포만 벌써 3번째입니다. 지난 2002년 XM2001 크루세이더 자주포가 과다한 개발 비용을 이유로 취소됐고 그 뒤를 이은 XM1203NLOSC 역시 지난 2009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특히 야심차게 개발되던 크루세이더는 가성비와 합리화의 화신이던 럼스펠드 국방장관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도한 비용 상승을 이유로 가차없이 폐기됐습니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은 냉전이 끝난 뒤 더 이상 러시아가 구소련을 계승하는 위협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해지면서 미군은 이런 강력한 자주포를 개발하고 배치할 이유를 못 느끼던 시절이었습니다. 어쨌든 크루세이더는 RAH-66 코만치와 함께 럼스펠드발 폐기로 없던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이후 미군은 적은 인원으로 빠르게 배치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전투차량 체계인 FCS MGV 구성 차량들 중 자주포에 해당하는 XM1203을 개발했습니다. XM1203도 포시는 38 구경장이라 M109에 비해 딱히 사거리에 이점은 없으나 발사속도는 1분에 최대 10발은 나오고 또 최대한 자동화되어 승무원도 2명까지 줄었습니다. 여기에 GPS와 연동된 디지털 사동장치를 통해 신속하게 방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엑스칼리버 포탄도 사용 가능해 그리 길지 않은 포신에도 불구하고 최대 30km 거리의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결국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시도한 세 번째 자주포 개발 계획이 바로 M1299 ERCA 자주포 개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기술적 요인으로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2019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예정대로면 올해부터 초기 운용될 예정이었던 XM1299는 사거리가 무려 110km까지 늘어날 예정인 엄청난 성능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사거리 연장탄인 XM1113탄으로 70km, 구경 감소 사거리 연장탄인 XM1155탄으로 110km의 사거리까지 이미 실사격으로 달성하는 등 테스트 결과만 들으면 인류 최강의 자주포가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2일 미 육군은 XM1299 프로젝트를 폐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포신 때문이었습니다. 신형 155mm 주포가 발목을 잡았다고 알려졌는데요. XM1299는 장거리 사거리가 130km 나는 엄청난 사거리를 구현하면서도 분당 사격 6발이라는 괴물급 성능을 목표로 개발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존 기술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도한 목표 설정으로 기술적 결함과 비용 폭증을 불러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 육군은 시제품들의 사격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사격 발수에도 포신이 과도하게 마모되는 현상이 발견됐고 포신의 마모도가 예상보다 심각해졌지만 제작사인 BAE 시스템즈가 이를 적절한 시간 안에 해결할 기미가 안 보였기 때문에 XM1299 개발 프로그램은 완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존 자주포 가운데 대안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자주포는 이제 M109 패밀리를 보고 또 볼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M109 시리즈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정말 수많은 개량을 거치면서 현재의 M109H는 과연 M109라고 불러도 되나 싶을 만큼 초기의 M109와는 공통된 부분이 거의 없는 실정인 테세우스의 자주포급인 상황이지만 기본적인 설계가 가지는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세 번의 시도가 모두 무산되다니 미군은 천조국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포병 전력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소홀한 편인데요. 공군의 입김이 강력해서 포병은 밀린다는 후문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미군의 야전 방공 전력은 약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로써 천하의 미군도 다음 세 가지는 몇 번이나 시도를 했음에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에이브럼스를 대체할 전차, 둘째 아파치를 대체할 공격 헬기, 셋째 M109 시리즈를 대체할 자주포. 그런데 문제는 XM1299가 캔슬되면 미 육군의 자주포 격차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더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미 미 육군은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자주포 사거리의 열세를 겪는 실정인데요. 중국도 이미 52구 경장 포신을 갖춘 155 자주포를 실전 배치한 상황인데 이걸 단숨에 만회하겠다고 하던 시도가 좌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 육군은 올해 여름 가장 빠른 대안을 물색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다른 나라에서 이미 개발된 제품의 구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독일 라인메탈사의 52구 경장 주포를 M109H에 통합한 시제품 M109 52, BAE 시스템즈에 의해 완성되어 시험 사격까지 마쳤는데 이것만으로도 사거리 면에서 PGH-2021K국과 동등한 수준은 나오는 만큼 급한 불은 끄는 셈이니 미 육군이 꽤 진지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결국 이제 K9의 경쟁자는 아무도 없게 됐습니다. 강력한 경쟁자가 사라졌으니 말입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자 중국이 갑자기 발끈해 K9 자주포를 비난하며 억지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인민망은 호주가 한국에서 수입한 K9 자주포의 호주형인 AS9 시험 사격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실제 전투에서는 K9 자주포의 성능이 이상적이지 않다는 뜬금없는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 인민망은 K9 자주포가 북한의 연평도 공격 때 고장이 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K9 자주포의 국산화율이 떨어져 나중에 장비 유지보수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K9의 국산화율은 80%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중국이 터무니없는 지적을 하는 것은 자신들과 각을 세우고 있는 호주가
한국산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0대를 구매했는가 하면 한국의 미래형 궤도 보병전투 장갑차인 레드백 장갑차 129대까지 계약하자 긴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호주가 국방비로 111억 호주 달러를 추가 지출하겠다고 발표했고 함대도 지속적으로 더 구매 해양 국방력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괜한 딴지를 걸어 호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의도인데요. 호주뿐 아니라 인도도 K9 대량 생산하며 특히 중국 국경지대에 집중 배치하자 한국산 무기를 깎아내리는데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인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 이전으로 현지 생산한 K9 바지라 자주포를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K9 바지라는 인도군의 납품 전 성능 시험을 위해 최소 3개 부대가 라다크로 보내져 평가했는데요. 인도군은 작년부터 중국과의 국경 분쟁을 위해 실질 제선을 따라 라다크 동부에 K9 바지라를 자주포 연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당시 작전 준비를 검토하기 위해 라다크를 방문한 인도 육군 참모 총장은 K9 바지라는 고고도 지역에서도 작동할 수 있으며 현장 시험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K9 바지라 배치를 전체 연대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인도군이 도입하거나 주문한 K9 바지라는 총 400문이지만 인도는 중국 제함용으로 K9 바지라 추가 주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9의 영상을 공개한 나라는 노르웨이와 핀란드도 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는 러시아가 보란 듯 K9 자주포를 동원해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노르웨이는 K9 자주포의 위용을 볼 수 있는 훈련 모습을 공개한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로서 지금 있는 자주포 전력으로는 만일을 대비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핀란드와 함께 자주포 수량을 더 늘리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중고 K9 자주포 수출명 K9FIN 무카리를 개량하기로 했습니다. 핀란드 국방부는 K9 자주포에 대한 개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밀로그 5위와 810만 유로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밀로그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155탄약으로 무장한 K9 자주포 48문을 개조할 예정인데요. 2006년 설립된 밀로그는 핀란드 육군과 해군의 장비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핀란드가 K9 자주포를 개조하는 이유는 한화로부터 받은 48문의 K9 자주포가 중고 자주포이기 때문입니다. 핀란드는 2017년 중고 K9 자주포 48문을 구매했는데요. 중고 K9 자주포를 받아 자체 개조를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고 자주포 납품 외 훈련과 수리 부속, 운영 유지 체계를 제공합니다. 핀란드는 96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해 구형 155 야포 M114를 대체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자주포 개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K9 자주포를 찾는 나라들은 더욱 많아질 전망인데요. 이럴 거면 그냥 미군도 자기들이 잘 만드는 전투기는 만들고 자주포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구매해 사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얼마 전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세 번째 3형통급 잠수함인 신체호함의 인수식이 HD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한국 주요 관계자 외에도 캐나다, 호주, 페루 등 9개국 정부 관계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마이클 L. 맥도날드 캐나다 연방상원의원과 마이클 제이콥슨 호주 잠수함 사령부 국장, 파울 두를로스 주한 페루 대사를 비롯해 미국, 필리핀, 폴란드, 콜롬비아, 에콰도르, 영국 등 총 9개국에서 온 정부 인사 및 군 관계자 20여 명이 자리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인수식 후 신체호함과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 호위함인 충남함을 차례로 둘러봤는데요. 현재 캐나다, 페루, 호주, 필리핀, 폴란드 등은 K함정 수출 협력이 유력시되고 있으며 미국과는 방산 분야 MRO 즉 잠수함 유지, 보수 협력이 검토되고 있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약 60조 원 규모의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검토 중입니다. 호주는 약 10조 원을 투자하는 해군력 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루는 함정 4척의 현지 건조 공동생산 우선 협상 대상자로 HD 현대중공업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신체호함 인수식에 보여준 미국, 호주 등 주요국들의 뜨거운 관심이야말로 한국 방산이 적기에 납품 기일을 맞추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많은 나라들이 지금 한국방산 그 중에서도 이제 잠수함까지도 한국방산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9개국군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보려고 달려온 HD 현대중공업의 신체호함은 한국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한 세 번째 3000T급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 잠수함입니다. 신체호함은 최신 연료 전지와 납축 전지 추진 체계, 최첨단 소음 저감 기술 등이 적용돼 잠수함의 작전 지속 능력과 은밀성, 생존성이 대폭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전투 소나음파 탐지기 체계 등 주요 장비를 국산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또한 신체호함은 유도탄, 어뢰, 기뢰 등 다양한 무장 운용이 가능하며 수직 발사 체계에 탑재된 잠수함 발사탄도 유도탄을 운용하는 해상 기반 수중킬 CHAIN의 핵심 전력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9개국 고위 관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군함은 한국형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입니다. 이지스함은 고성능 레이더와 SM-23 등 중장거리 대공미사일을 이용해 목표 탐색부터 추적, 공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형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을 말합니다. 한국은 2007년 해군의 첫 이지스함 세종대왕함 진수식이 열린 이래 2010년 율곡이 2함, 2012년 서해류 성룡함이 취업해 해군력을 한 차원 끌어올렸고 2022년에는 정조대왕함 진수식이 열린 바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이지스함 자체 건조가 가능한 국가로 올라섰고 앞으로 방산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HD 현대중공업 측은 최근 10여 년 동안 울산급 호위함 배치 2 선도함인 충남함, 이지스 구축함 배치 2 선도함인 정조대왕함에 이어 KDDX 기본 설계까지 수행한 국보급 인재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자사의 가장 큰 강점으로 강조할 만큼 잠수함 건조 기술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지스 구축함 건조 능력은 이미 미 해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기술 원조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이지스 구축함에 필적한다고 평가받는 반면 이지스 전투체계 도입비를 제외한 건조비는 미국의 절반 수준이고 건조 기간은 1년 가까이 짧기 때문입니다. 이제 HD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 구축함 건조 역량과 가성비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 역수출의 기회까지 넘보게 되었는데요. 이미 지난달 28일 페루로부터 호위함 등 함정 4척에 대한 현지 건조 공동생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현재까지 총 18척의 해외 함정을 수주했습니다. 아울러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최근 잠수함 23척을 도입하는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와 캐나다의 잠수함 12척 사업의 수주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들 국가가 한국 잠수함 장보고 3배치 2의 개조형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페루, 호주, 필리핀 등이 우리 방산 업체들이 함정 수출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잠수함의 수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해군 관계자들은 지난 2월 초 캐나다를 방문해 국방방산 협력 실무 및 확대 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국가의 자존심을 내건 잠수함 수주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일전의 무대는 캐나다와 호주입니다. 캐나다가 노후화된 만재 배수량 2455T의 빅토리아급 디젤 잠수함을 대체할 3000T급 신형 잠수함 12척 도입을 추진 중인데요.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싸움은 한일 간의 단순한 명분 싸움이 아닙니다. 적게는 60조 원, 많게는 80조 원 규모로 추산될 정도로 영향가 있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척당 구입 비용은 2조 3조 원가량이지만 운영 유지비를 포함한 총 수명주기 비용이 최대 80조 원대로 추산되는데요. 캐나다는 미국처럼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진 데다 러시아와 중국에 점증하는 해상 위협과 이에 따른 대응력 확보가 필요해 빅토리아급을 대체할 신형 잠수함 도입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3000T급의 중형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을 후보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오션이 건조한 도산 안창호함은 국내 기술로 설계 건조된 장보고 3급 배치 1, 일본함으로 지난 2021년 취역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타이게이급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됩니다. 지난 2016년 호주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내세운 슈퍼 소류급이 항속거리와 성능 부족 문제로
프랑스의 참패한 교훈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일본 함이 취역하고 곧이어 이번 함이 진수된 타이게이급은 소류급 후계 잠수함으로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최신 공격 잠수함입니다. 길이 84.5m, 너비 9.1m, 흘수 10.4m, 기준 배수량은 약 3000T로 소류급 2950T보다 100T가량 무겁습니다. 533 어뢰 발사관 6기를 갖추고 89형 어뢰의 개량형인 18형 중어뢰와 하푼 잠대함 미사일 등으로 무장합니다. 캐나다에 이어 호주 호위함 도입 사업에서도 한일전은 뜨겁습니다. 호주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신형 범용 호위함은 해외 모델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조달될 예정이며 한국과 일본, 스페인, 독일 업체 모델이 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별 후보 모델은 한국 대구급과 충남급, 일본 모가미급, 스페인 알파 3000ALFA 3000, 독일 메코에미 KO A200입니다. 군함 11척을 구매하는 데 책정된 예산은 약 9조 6,600억 원에 달하는데요. 4개국 호위함 모델이 후보로 올랐지만 우수한 성능 갖춘 한국의 충남급과 일본의 모가미급, 2파전이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한국 충남급은 한 척에 4천억 원, 일본 모가미급은 한 척에 약 4,400억 원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호주는 두 모델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충남급은 만재 배수량 4,300T급 호위함으로 한국 해군 해역함대의 주력 방공함이 될 최신형 모델입니다. 한국산 미니 이지스 레이더인 다기능 사면 고정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를 갖췄고 한국형 수직 발사기 KVLS 16셀 규모의 해공 함대공 미사일, 전술함대지 미사일, 홍상어 대잠어뢰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가스터빈 엔진과 디젤 엔진을 모두 갖춘 데다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을 채택해 대잠수함 작전에서 정숙성이 높습니다. 반면 일본의 모가미급은 만재 배수량 5,500T급 호위함에 해상자위대 2성급 전투함으로 설계된 신형 모델입니다. 일본판 이지스 레이더로 불리는 FCS-3호의 염가형 모델 OPY E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보조 전력으로 개발된 탓에 해상자위대의 다른 1선급 전투함보다 전체 성능이 떨어지지만 덩치가 큰 만큼 확장성이 우수합니다. 호주가 중시하는 대잠 센서의 성능만 놓고 보면 멀티스태틱 기술을 도입한 모가미급이 충남급에 비해 유리하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호주 호위함 도입 사업에서 모가미급이 충남급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약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수출 실적입니다. 일본은 해외에 이렇다 할 무기를 수출해본 경험이 없는 나라입니다. 특히 수출 대상국 업체들과 협력해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생산 사업을 관리한 경험이 그야말로 전무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호주가 군함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은 바로 현지 업체와 협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두 업체 모두 군함 수출은 물론 해외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사업 경험 등에서 일본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우수한 커리어를 갖췄습니다. 또한 한국 조선업계의 수출형 전투함은 이미 필리핀호세 리잘급과 한국산 전투함이 필리핀 차기 초계함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태국 차기 호위함 사업의 유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중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선 아주 짧은 시간에 인도네시아를 잠수함 건조국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변수는 있습니다. 스페인이 파격적 조건으로 출혈 경쟁에 뛰어들거나 일본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 이 두 가지 변수를 배제할 수 없지만 다른 모든 면에서 뛰어난 한국의 전투함을 호주가 외면한다면 그건 호주 해군의 크나큰 실수로 기록될 것입니다. 잠수함과 전투함 사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수주전, 페루 국영 방산기업 FAM이 현대로템으로부터 K800 8장갑차 30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남미의 국가 페루가 HD 현대중공업의 함정 4척을 주문하더니 한국의 K800 8장갑차차 30대까지 계약을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페루 장갑차 사업에서 지난해 세르비아의 한 기업이 제안한 장갑차가 최고 점수를 받았고 현대로템이 제안한 K808은 한 대당 259만 달러로 가장 비싼 제안 중 하나가 되어 조기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돌연 페루는
한국에 K808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합니다. K808 장갑차가 대당 259만 달러로 30대를 도입하면 1071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무엇보다 페루가 HD 현대와 계약한 함정의 규모는 4억 6,290만 달러 6,240억 원로 한국이 중남미에 방산 수출을 시작한 지 70년 역사상 역대 최대액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5년간 페루 정부 및 해군과 전략적 파트너 지위를 확보해 향후 페루 해군이 발주할 예정인 호위함 5척, 원해 경비함 3척, 상륙함 2척 등 후속 함정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확보하게 되어 추가 수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루가 이렇게 급히 한국의 함정을 역대 최고액으로 계약하고 비싼 장갑차까지 도입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에콰도르가 한국의 함정을 무상으로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한국 부산 앞바다를 지키던 3,000톤 티급 해양경찰청 3,001함은 1994년 부산해경에 배치되어 올해 3월까지 우리 해역 수호 임무를 30여 년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퇴역했습니다. 한국은 이 노후된 함정을 해체하려면 엄청난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해외에 무상 양해를 할 경우 페루 현대중공업 수주와 같은 부수적인 경제 효과와 함께 유지 보수 발주가 꾸준히 이뤄져 경제적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국내 중소형 조선사들엔 추후 부품 조달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를 무상으로 받는 나라는 엄청난 구입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무상으로 주는 한국에게도 처분 비용이 들지 않고 추후 경제적 이익까지 챙길 수 있는 원원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쓰고 퇴역한 3,001함은 에콰도르군에 인도되자마자 놀랍게도 인근 남미 지역에서 바로 최강전함으로 군림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3,001함은 해양경찰 역사 최초의 3,000톤급 대형 함정으로 길이 105m, 폭 15m, 높이 38m에 이릅니다. 3,001함 양해는 해군을 포함해 현재까지 가장 큰 선박의 해외 무상 양여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에콰도르의 선박이 인도되면 해당 지역에선 아마 가장 큰 함정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대형 함정을 받으면 에콰도르는 자체 무장까지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남미 지역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이 함정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0년 글로벌 중추 국가로 제3국에 대한 개발 원조 확대를 공언했기에 이번 3,001함을 무상 양해하는 것에 원조를 받고자 하는 많은 국가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남미 대륙의 경우 칠레는 OECD 가입국이어서 대상에서 제외됐고 페루 역시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여서 제외되었습니다. 한국의 해경함정을 무상으로 받는 데엔 경쟁이 무척 치열했는데 대신 인수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양해받는 국가가 지불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에콰도르는 큰 점수를 받았습니다. 중남미 국가 에콰도르는 1950년 625전쟁 당시 미수교국이었지만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군 파병 결의에 찬성하고 미국 500T과 각종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놀랍게도 현대자동차 포니승용 차육대의 첫 공식 수출 국가도 에콰도르였습니다. 결국 한국은 한국과의 외교관계, 추후 발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인수 비용을 댈 있는 국가 가운데 에콰도르를 최종 낙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30년이 된 함정이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크고 무장하면 최강전함이 된다는 3,001함이 에콰도르에게 넘어가자 페루는 몹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미에서 에콰도르와 페루는 인접국으로 불편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국은 스페인어권의 안데스 공동체 일원국이지만 크고 작은 국경 분쟁이 20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1941년에 에콰도르 페루 전쟁이 벌어졌고 분쟁은 1998년까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거의 60년 동안 국경 분쟁이 벌어졌는데 194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국경에 관한 의정서에 합의했으나 의정서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은 약 78km T1트자 정글 부근에서 국경 분쟁이 빈발해왔습니다. 41년, 81년, 95년엔 분쟁이 전면적으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양국 국민들 사이의 감정은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난 2017년에는 페루가 에콰도르의 접경 지역에 장벽을 세우자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또한 코로나 당시엔 에콰도르의 환자가 늘어나자
페루가 국경을 봉쇄해 에콰도르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삼천이람의 에콰도르 무상양해는 남미 북서 지역 내에선 큰 파장을 일으켰고 페루에게는 비상 상황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페루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국경 분쟁을 벌여왔고 최근에 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자신들보다 못하다는 이유로 거대한 한국산 함정을 에콰도르가 받아왔습니다. 또한 삼천이람은 한국의 해양경찰청에서 쓰는 경비함정이지만 에콰도르에서는 경찰청장이나 해경청장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이를 계약하기 위해 왔습니다. 에콰도르에서는 해경이 해군 소속으로 되어 있어 앞으로 삼천이람은 국경을 지키는 경비함정의 수준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분쟁이나 전쟁이 벌어질 때 전투함으로 쓰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에콰도르 로프레도 국방부 장관은 방한해 해양경찰청에서 삼천톤급 함정 양해를 위한 약정서 서명을 마쳤습니다. 그는 서명 후 삼천이람이 에콰도르 해군에 배치되면 해양에서의 국방 치안 안전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여를 할 거라 본다며 자국 해역을 연평균 60여 척 통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에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뿔이난 페루는 에콰도르에 무상양해된 삼천이람을 만든 한국의 HD현대중공업과 사상 최대 규모의 특수선 발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페루가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군함중 호위함이 3,400톤급으로 삼천이람에 비해 만재 배수량 기준 400톤가량이 큽니다. 에콰도르보다 잘 사는 페루는 내 돈으로 살 테니 에콰도르가 무상으로 받은 함정보다 더 큰 함정을 주문해버린 것입니다. 페루 함정 사업은 3,400톤급 호위함 한 척, 2,200톤급 원해경비함 한 척 및 1,400톤급 상륙함 두 척을 페루 국영 시마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식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시마 조선소와 협력해 오는 2030년까지 이들 함정을 순차적으로 페루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에콰도르에 공여한 삼천이람은 HD현대중공업이 페루에 수주한 3,400톤급 호위함이 나오기 전까지만 최강전함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삼천이람은 한국에서 30여 년 동안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1996년에는 페스카마 15호에서 선상 반란이 일어났을 때 출항해 법인들을 국내로 압송했고 지난 2005년에는 부산 기장군 대변항 바다에서 조업하던 신풍호가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이지를 침범해 납포될 위기에 처했을 때도 투입됐습니다. 당시 신풍호를 사이에 두고 일본 순시선 7척과 삼천이람 등 국내 경비정 6척이 대치했는데 삼천이람은 한국 선원 9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울산 연포부두 내 석유 제품 운반선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도 동원돼 불길을 완전히 진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큰 공을 세운 삼천이람이 이제는 에콰도르에게 인도되어 그 지역에도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페루, 에콰도르 두 나라 모두와 원만한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에콰도르에게는 개발 원조라는 이름하에 경비함정을 무상으로 주고 페루에게는 군함과 장갑차 등 필요한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사는 이 두 나라를 비롯해 수많은 중남미 나라들에게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군함과 장갑차를 비롯해 최근에는 FA-50 전투기를 수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남미 나라들에게 퇴역하는 군함을 무상으로 계속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의 교두보가 될 전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